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세상이 이렇게 좁구나 라는 걸 새삼 다시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딱 1년이 지난 30대 이혼녀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좀 힘들기는 했어도 제가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과 살면서 이래저래 힘든 일은 많았어도 잘 참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와 남편은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실 저는 30이 다 될 때까지 전혀 결혼 생활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30 전에는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고 자꾸만 부추기시는 바람에 얼렁뚱땅 선을 봐서 결혼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 남자라도 좋은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다른 건 몰라도 조건은 잘 맞았거든요.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남편감으로서 기준에 다 부합했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30이 넘은 남자라고 하기엔 좀 순수해 보였어요. 남편은 자리에 앉자마자 쉬지 않고 본인의 부모님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께서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대요. 그리고 말끝마다 본인은 부모님을 매우 존경한다고 했죠. 처음엔 그 모습이 굉장히 솔직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젊어서 형편이 좋지 않으셨는데도 언제나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부모님처럼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이뤄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꿈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게 저로서는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저는 그러질 못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안 좋으셔서 매일 싸웠어요. 저랑 동생 앞에서도 서로를 매일 헐뜯고 미워했죠. 그런 모습을 보고 크다 보니 저는 부모님을 믿고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걸 부러워하잖아요.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항상 부러웠어요. 남편의 그런 순수한 모습이 좋았던 저는 어느새 남편에게 홀딱 넘어가 콩깍지가 씌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만나면 만날수록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잘하는 건 물론이고 제 주변 사람들까지 항상 챙겼죠. 저녁을 먹다가 맛있는 걸 먹으면 항상 포장해서 부모님께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친구들과 만나고 있으면 늦게라도 데리러 와서 친구들과 먹은 밥값을 계산하고 친구들 택시비까지 본인이 결제했습니다. 남편은 주변에 친구가 많았어요. 모임도 많고요. 저야 남편이 워낙 성격도 좋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참 대단했던 게 그렇게 친구가 많고 모임이 많아도 저와 만나는 동안 저에게 소홀했던 적이 없었어요. 옆에서 보니까 부모님에게도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점을 보며 저는 참 많이 배웠어요. 저는 항상 저에게 소홀하고 관심 없는 부모님만 탓하며 미워하기만 했는데 남편을 보니 자식도 부모에게 살뜰하게 잘하면 자연스레 부모님도 자식을 믿고 챙겨주시는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연애할 때는 남편의 그런 점이 좋았어요. 참 다정하고 남을 잘 챙기는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좋게 말해서 사람이 착한 거지 호구나 다름없었습니다. 결혼하면 결혼 전처럼 매일 친구들 만나고 모임에 매번 참석하기 어렵잖아요. 남편도 저와 결혼하고 나서는 저와 시간을 보내느라 친구들과 사이도 소홀해지고 모임에도 잘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원래라면 남편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 축구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전날 저와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고 야간 영화를 보고 들어와서 피곤하다며 아침 축구를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남편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아직 잠에서 덜 깬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저에게 들릴 정도로 남편 친구가 소리를 치더군요. 야, 너 축구장 대여를 안 냈어? 오늘 내는 날이라는데. 그리고 오늘 너 축구 안 나온다고 그랬다며? 네가 안 나오면 우리 아침은 누가 쏘냐?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잠결에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우물쭈물 하더군요. 내가 어제 너무 늦게 들어와서 너무 피곤한 거 있지? 다음 주에 내가 가서 다 낼게.
남편은 축구장 결제일인 걸 깜빡했다면서 본인이 다음 주에 가서 내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남편이 축구 모임 총무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남편이 축구장 대여료를 다 냈대요.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 돈을요. 다음 주에 와서 네가 내는 거야 당연한 거고 지금도 안 와서 우리 다 아침밥 굶고 집에 가게 생겼잖아. 내가 쪽팔리게 전화까지 해야겠냐? 오늘 안 나올 거면 내 통장으로 밥값 입금이라도 해라. 넉넉하게 보내. 네 덕분에 맛있는 거나 좀 먹게.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엔 남편의 반응도 이상하고 친구라는 놈의 말투도 이상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몇 번 이해가 안 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남편은 항상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본인이 계산했습니다. 당시에는 좀 이상하다고 느끼기는 했는데 이제 보니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군요. 그 와중에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멍청한 남편은 덥석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더니만 정말 친구에게 돈을 송금하려고 했어요. 저는 순간 놀라서 남편의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방금 전화한 사람 누구야? 축구 빠지면 벌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당신한테 돈들 입금해라 말아 하는 건데. 설마 지금까지 매번 자기가 연습장 빌리는 비용이랑 밥값 그거 다 낸 거야? 저는 도저히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 따지듯 물었습니다. 다 동창인데 누가 내든 어때. 그리고 그중에 내가 제일 잘 벌고 우리 집이 제일 잘 살아.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내는 게 맞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축구장 대여 비용은 물론이고 아침 비용을 남편이 계속 냈답니다. 함께 축구를 하는 동창 중 남편이 가장 돈을 잘 번다는 게 이유였죠.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남편이 함께 축구를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야 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월등하게 재벌은 아니에요. 물론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기는 하지만 어딜 가나 남편이 다 쏘고 내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당신이 원래 주변 사람들 잘 챙기는 건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정말 축구 하루 빠졌다고 친구한테 돈을 보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떡해. 내가 없어서 아침도 못 먹게 생겼다는데. 아침 먹을 돈이라도 보내줘야지.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아주 큰 착각에 빠졌다는 걸요. 저는 그대로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남편에게 당장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외출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우왕좌왕했습니다. 빨리 일어나. 친구들 아침 사주러 가야지. 저는 절대 누구에게도 당하고만 사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긴 독한 년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께도 지지 않고 고집을 부렸어요. 워낙 욕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성격이라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갖고 동생에게도 절대 양보하지 않고 컸거든요. 그런 제가 남편 같은 사람과 결혼한 건 저와 다른 남편을 보고 많이 배우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미 남편과 제가 한 배를 탄 이상 남편이 바보처럼 당하게만 보고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과 함께 남편의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경기장에 제가 남편과 함께 나타나자 남편 친구들은 적잖이 놀란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재수씨가 웬일이냐며 반기는 척 했지만 그 표정 뒤로 불편해하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죠. 거기다가 더 화가 나는 건 남편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사정이 힘들어서 축구장 대여료도 남편이 내고 밥도 사는 거라고 했는데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다들 한눈에 봐도 비싼 명품 시계를 차고 외제차를 타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열불이 터져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저는 일부러 더 밝은 척 웃으며 결혼하고 제대로 인사도 못했으니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리겠다고 하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정말 제가 본인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간 건 줄 알고 좋아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조금이라도 제 심기를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다 깽판을 쳐버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몇 년 동안 축구를 해왔다는 그 친구놈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어요. 남편을 호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이 새끼는 진짜 복을 타고났다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집 지하에 살면서 여름에 물 차면 물퍼 나르고 겨울에는 매일 보일러 동파돼서 찜질방 가서 살더니만 고등학교 가자마자 이 새끼 아버지가 졸부되고 인생 피더니 장가도 돈 많은 처가 얻어서 갔잖아. 아, 너무 부럽다.
아침부터 남편에게 전화해대던 바로 그 친구놈이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어릴 때 그놈 집에서 새를 살았었는데 매일 본인이 무시하던 남편이 지금은 본인보다 훨씬 잘 됐으니 자격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거기다가 그 친구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비슷했습니다. 재수씨 그거 알아요? 준석이 이 새끼 중학교 때 급식비 없어서 우리 집에서 자전거 타면서 신문 돌리고 그런 거. 그때 매일 다리에 힘 풀려서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지고 진짜 찌질했었는데 지금은 남자 구실이나 하나 몰라. 도대체 뭐가 재미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편 친구들은 신이 나서 낄낄거렸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자기를 놀리는 말인 줄도 모르고 같이 따라서 웃었어요. 저는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그런데도 눈치 없는 남편은 전혀 못 알아듣고 연신 호구짓을 하더군요. 너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시켜. 오늘은 우리 와이프가 다 쏘는 거니까. 이래서 졸부는 상종 못한다니까. 이 새끼 아버지가 돈 좀 벌었다고 지금 좀 살만하다고 옛날 생각 못하고 나대는 것 좀 봐. 그래봤자 너희 아버지가 옛날에 남의 집 화장실 변기 고치고 하수구 뚫고 다니는 게 어디 가냐? 맞다. 너희 엄마는 우리 아버지 회사까지 찾아와서 보험 들라고 구걸하고 다니셨지?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야야, 재수씨도 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냐? 재수씨 너무 기분 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석이랑 어려서부터 너무 친해서 그런 거니까. 오늘은 재수씨가 쏘는 거니까 우리 그럼 메뉴 하나씩 다들 포장해서 가도 되죠? 그럼 우리 와이프 그런 거로 기분 안 상해. 다들 메뉴 하나씩들 포장해가.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안 사정이 힘들어서 그 어린 나이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문 돌렸으면 대단한 일이지. 다들 친구라면서 그게 뭐가 웃기다고 낄낄거려요? 그런 친구한테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면서 도대체 누가 누구더러 찌질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재수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린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린데. 안 그래, 준서가? 그래, 여보. 친구들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린데 왜 그래? 저는 남편 입에서 친구라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그대로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그러자 놀란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따라 나온 남편이 저에게 왜 그러냐고 오히려 되묻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농담하고 장난하는 거랑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거랑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 내내 남편을 호구로 알고 가지고 놀았던 겁니다. 문제는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편은 친구들이 본인을 무시하고 가지고 노는 것도 모르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친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 그냥 대충 참고 넘어가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저를 따라온 남편은 바보 같은 얼굴로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웃기긴 도대체 뭐가 웃기다는 거야? 내 눈엔 당신이 호구짓 하는 거 다 보이는데 당신 앞으로도 계속 축구장 대여비 내고 밥값 내면서 저 인간들이랑 친구를 지내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장 축구부터 그만둬. 저도 어린애가 아니다 보니 남편처럼 착하고 순진한 사람 곁에는 항상 그런 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꼬이기 마련이라는 거야 잘 알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친구들이 남편에게 그랬다는 점에서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그 이후 남편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혔어요. 자기야말로 왜 이래. 내가 아무렇지 않다는데 당신이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화내고 나오면 내가 앞으로 곤란해지잖아. 순간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호구짓 하는 걸 답답해서 도와줬더니만 남편은 오히려 저 때문에 본인이 곤란해졌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저기 아내 친구들 어릴 때부터 서로 부모님까지 다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야.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고 나왔으니 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당장 들어가서 내 친구들한테 사과하고 밥값 개선하고 나와. 당신이 밥 산다고 데려와서 이러면 어떡해. 애들이 밥 사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줄 알 거 아니야.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호구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렇게 바보처럼 살았으니 저런 거지 같은 애들한테 개무시나 당하며 살았던 거죠. 더군다나 더 실망스러웠던 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더니만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그 이후로 한동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전까지는 남편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남편의 생각을 존중해 준 거였는데 남편의 실상을 알고 보니 저도 남편에게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왜 그 모양 그 꼴인지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보짓을 하고 다니는 게 다 시부모님 때문이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도 저랑 남편 사이가 풀리지 않았을 때라 저는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이 시부모님께서 갑자기 시댁에 좀 오라고 하신다고 퇴근하고 시댁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시부모님이 직접 연락까지 하셨다고 하니 남편에게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퇴근하고 시댁으로 바로 갔어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뭔가 심기가 좋지 않으신지 주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고 시아버지만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시아버지께 가볍게 인사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표정이 영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해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너희 아버지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가 오기 직전에 시부모님 두 분이 좀 다투신 것 같았어요. 다투신 이유가 그런데 저희와 관계가 있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대뜸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준석이 너 대기업 다니니까 네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줄 수 있지? 네가 내일 은행에 가서 대출 3천만 좀 받아서 나한테 좀 보내줘라. 내가 지금 당장 융통할 돈이 없어서 그런데 다음 달 말일이면 돈 나오니까 그때 갚아주봐.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지 3천을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달라니요. 저는 당황해서 시아버지께 무슨 일이시냐고 물으려던 참이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인간아! 내가 그렇게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결국은 하네. 준석아, 네 아버지 또 세탁소 하는 윤상이 아버님 도와주려고 하는 짓이니까 절대 대출 받아주지 마. 이 옆에 내가 어디 감히 남자들 하는 일에 간섭이야 간섭은? 윤상이 내가 남이야? 우리가 옛날에 그 집에서 얻어먹은 쌀이 얼만데 이 정도도 못 도와줘? 알고 보니 윤상이는 얼마 전 축구 모임에서 봤던 남편 친구더라고요. 아주 대대로 그 집에 호구짓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족은 무슨 지난번에도 5천이나 빌려주고 아직도 못 받고 있으면서 아들한테 빚까지 내라고 해서 도와준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정말 며느리 볼 낯이 없어. 내가 이번 달에 수금이 늦어져서 그런 거지. 다음 달이면 그깟 3천만 드는 거 일도 아니야. 그때까지만 자식들한테 빌릴 수도 있지. 낯이 없긴 뭐가 없어. 윤상이 아버지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 예금 들어가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 내일 찾아다가 드릴게요. 대출받을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역시 우리 아들 나를 닮아서 속이 넓다니까. 사실 윤상이 내면 우리가 돈 3천이야 그냥 줄 수도 있는 돈이지 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한 은행에 예금해둔 돈은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저와 함께 모으는 돈이었어요. 엄연히 함께 모은 돈인데 그 돈을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본인 마음대로 쓴다고 하니 저로서는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를 그대로 빼다 박았다는 걸요. 저는 고민하다 슬쩍 남편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 돈은 우리 내년에 이사 가려고 같이 모은 돈인데 상의도 없이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사실 제가 근무하던 직장이 2, 3년에 한 번씩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는 일이라 결혼할 때 집을 전세로 구했어요. 거기다가 현재 사는 전셋집 주인이 내년에 직접 들어와서 살 예정이라 저희는 내년에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해요. 더군다나 저희 부부가 내년에는 아이도 가질 계획도 하고 있어서 내년에 이사할 때는 집을 사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듯하더라도 월급의 7, 80%를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돈을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멋대로 쓰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런 와중에 제 말이 거슬렸는지 시아버지께서 나서서 제게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어허, 새아기,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시부모님 있는 앞에서 남편한테 일일이 토달고 그러냐?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그리고 내가 언제 너희 돈 떼먹는다 그랬어? 다음 달이면 내가 준다고 했잖아. 결혼 전 남편은 분명 저에게 시부모님 두 분 사이가 워낙 좋다고 했어요.
남편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어머니께서 모시고 살았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고생하신 게 고마워서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아버지를 겪어보니 남편 말과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아버지보다 훨씬 더 고지식하고 남의 말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걱정돼서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시아버지께서는 얼굴까지 빨개져서 목소리를 높이시니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이 인간아, 이제 하다 며느리한테 소리까지 질러? 세아가 미안하다. 이 사람이 원래 친구들 일이라면 이렇게 난리를 친다. 준석이 너도 절대 네 아버지한테 돈 줄 생각하지 마. 이 옆에 내가 어디 며느리 앞에서 자꾸 소리를 질러? 당신 이러니까 새아기 쟤도 감히 시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떠드는 거 아니야. 새아기, 너 내 말 잘 들어라.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나는 여자가 집에서 큰 소리 내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저는 순간 고리적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여자가 집에서 큰 소리를 내는 꼴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반면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속이 타시는지 연거푸 찬물을 꿀꺽꿀꺽 삼키셨습니다. 저도 얼굴이 뜨겁기는 마찬가지였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시댁인데 서로 얼굴을 붉히며 돈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돌아갈 때까지 연신 제 손을 붙잡으면서 부탁 아닌 부탁을 하셨어요. 새아가, 너라도 바짝 정신 차려야 한다. 준석이 제가 다른 건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 아비를 닮아서 저렇게 오지랖만 넓어. 아차 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남한테 퍼준다니까. 저는 애써 시어머니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고 돌아왔지만 마치 목구멍에 음식이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남편이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어릴 때는 집도 못 살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어렵게 좋은 잠바나 운동화를 사서 입혀 학교에 보내면 그날로 학교 애들한테 뺏기고 왔답니다. 시어머니가 답답해서 그 친구네 집에 쫓아가 잠바랑 운동화를 내놓으라고 하면 준석이가 먼저 가지라고 줬는데 왜 도로 뺏어가느냐고 했대요. 기가 찬 시어머니가 잠바며 운동화를 다시 찾아서 집에 오면 남편은 오히려 쪽팔리게 왜 그랬냐고 시어머니에게 따지며 울먹였답니다. 자기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맞춘 게 맞다고요. 저는 제 두 귀로 듣고도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얼마 전 보았던 남편 친구들이 했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찌질해도 너무 찌질했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남편이 고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도 굉장히 힘들게 사셨답니다. 시아버지는 손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이라는 노동은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 하셨고 시어머니도 남의 집에서 일도 하시고 보험이며 식당이며 안 해본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께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몇 년 새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승승장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이 가족이며 친구들한테 돈만 안 뜯겼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았을 거랍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핏줄만 챙기고 같이 사는 여자는 고생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전형적인 고지식한 할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로 남편에게 돈을 받아 윤상인지 뭔지 아는 남에게 줬습니다. 제가 남편과 싸우면서까지 말렸는데도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채도 안 했어요. 저는 순간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구나 싶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 제가 남편의 집안에 대해 알고 있던 조건이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 결혼정보회사에서 전해 듣기로는 시아버지의 사업 규모가 직원 20명이 넘는 규모에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15년 이상 운영해온 안정적인 회사라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조회사 앞으로 빚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돈 번을 거의 대출 이자로만 내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결혼하고 좀 이상했던 게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는데도 시어머니께서 아직도 보험 판매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었는데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께서 워낙 젊을 때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하신 분이라 집에 있으면 유독 답답해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일거리로 보험을 하는 거래요. 저는 남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댁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 갔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와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 다 얼마나 흥분하셨는지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에 들어섰는데도 제가 온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종종 보기는 했는데 그날은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말해봐야 당신이 내 말은 안 들으니까 나도 당신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지금까지 넘어갔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어. 이러다가 우리 사는 집까지 다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잖아. 어떡할 거야. 이 집까지 넘어가면 어떡할 거냐고. 이 옆에 내가 재수없는 소리라고 있어. 내 공장이 몇 평인데 그깟 몇 억을 못 갚을까 봐 걱정을 해. 우선 시골에 땅 팔리는 대로 다 갚아줄 거니까 당신은 그 입 다물고 있어. 그 땅이 우리 땅이야? 고모들이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어쩌려고 그래? 어허, 내가 우리 집 장남인데 누가 뭐라 그래? 더군다나 내가 지금까지 누나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 땅 좀 판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으이그, 평생 마누라한테는 생활비 10원 한 장 주지도 못하는 인간이 잘났다고 큰 소리는. 아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제명에 못 살지, 못 살아. 시부모님이 다투시는 소리를 듣다 저는 아무래도 들어가기 민망해서 그냥 그대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님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게 확실했어요. 저런 모습을 보고도 본인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위한다는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에서야 알았어요. 남편이 제게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요. 물론 결혼 전에는 시아버지 사업이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살면서 시아버지에게 생활비 한 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소일거리가 아니라 본인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보험 판매 일을 계속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며 하신 이야기 중 시댁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는 말이 제일 신경 쓰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부모님 재산이라고는 시아버지 회사와 공장,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시는 30평대 아파트 하나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빚이 얼마면 고소까지 당하고 고작 10억 넘는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생긴 건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제가 시댁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제 말에도 남편은 자꾸만 괜찮다고 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 싶었어요. 아무리 결혼해서 독립한 자식이라도 시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에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힘들어하시는데 자식으로서 모르는 척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죠. 시댁일이니까 나도 웬만하면 간섭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어머님이 불쌍해서 가만히 못 있겠어. 아버님은 평생 남한테는 몇 천씩 떡하니 빌려주시면서 어머님한테는 지금까지 생활비도 안 주시고 그 연세에 나가서 일하게 하는 게 말이 돼? 당신은 그런 어머님이 가엾지도 않아? 저는 진심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평소에 얼마나 돈 있는 걸 자랑하시고 허세를 부리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같이 사는 시어머니에게는 무관심하니 저까지 속이 다 상하더라고요. 제 말에 남편은 순간 표정이 확 변했어요. 우리 엄마가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당신은 아버지 공장 가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엄마가 사업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서 괜히 불안해하는 건데 어차피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당신은 걱정할 거 없어. 사람이 소리소리 지르고 욕하는 것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남편과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차라리 인상을 쓰고 저에게 소리라도 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같이 화를 내고 싸울 수나 있으니까요. 남편은 꼭 사람 좋은 사람처럼 온화한 얼굴을 하고 답답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런 얼굴을 보는 게 저는 천불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만 제 앞에서 되지도 않는 자존심을 부렸습니다. 자기네 집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만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남편과 이야기를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둘이 따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둘이서만 데이트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싶어서 시어머니와 영화도 보고 맛집에도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게 몇 년 만인지 생각도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신경 쓰여 앞으로는 저와 자주 보자고 했어요. 그래도 제 마음이 통했는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편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슬쩍 며칠 전에 시댁에 갔다가 시부모님 두 분이 싸우고 계셔서 그냥 나왔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 있으시냐고 걱정돼서 엽죽는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머뭇거리더니 결국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 놀랐습니다. 제 생각대로 시아버지의 사업에 문제가 있었어요. 얼마 전 시아버지 회사의 거래처들이 단체로 시아버지를 고소했답니다. 거래처마다 결제가 몇 억씩 밀려서 거래처들끼리 단합해서 시아버지를 고소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거래처에게 제시한 시일 내에 갚지 않으면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지도 모른답니다. 저는 순간 놀라서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 친구들한테 몇 천씩이나 빌려주시고 비싼 차도 척척 사시더니 왜... 저도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저도 모르게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시아버지는 돈을 쓰는데 거침이 없는 분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항상 본인이 계산하는 건 물론이고 주변에 누가 돈만 빌려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까지 주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잘 타지도 않으시는 차를 2억이 넘는 외제차로 바꿨어요. 그때도 시어머니와 싸우셔서 저와 남편이 민망해 일찍 집에 왔었거든요. 사실 제가 타는 차가 10년이 됐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가 대학생 때 집이 멀다고 사준 차였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차를 타고 있습니다. 차가 아직 멀쩡하기도 하고 정이 들어서 남편이 차를 사주겠다고 해도 저는 제 차가 좋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매일 제 차만 보시면 그렇게 한 소리씩 하셨습니다. 너는 돈도 잘 버는 애가 왜 아직도 그 똥차를 타고 다니냐? 네가 그런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 준석이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대기업 다니는 남편이 지만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마누라는 똥차 타게 다니게 한다고 수군거릴 거 아니야? 남편도 몇 년 전에 차를 외제차로 바꿨어요. 그 전에 타던 차도 멀쩡했는데 자기 친구들이 다 외제차를 탄다면서 모아둔 돈도 없이 무작정 중고로 외제차를 샀습니다. 그때 저도 남편이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아직 애도 없고 젊으니 하고 싶은 대로 두자 싶어서 넘어갔죠. 제 차가 오래되긴 했어도 워낙 잘 만든 차라 멀쩡해요. 정비소에서도 관리 잘해서 앞으로 3, 4년은 더 타도 괜찮다고 했고요. 너는 없이 큰 애도 아니면서 애가 참 궁상맞다. 아무래도 사돈이 돈 있으면서도 꽁꽁 감춰두고 자식들 고생시키는 짠돌이신가 보다. 시아버지는 툭하면 자리에도 없는 친정 식구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도 사업을 하세요. 저와 남편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를 받다 보니 처음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할 때 부모님 회사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했습니다. 당시에 시아버지 회사보다 친정아버지 회사 규모가 커서 제가 등급이 좀 더 높게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시아버지는 아직도 자존심이 상하시는지 자꾸만 저희 아버지를 제 앞에서 깎아내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도 시아버지는 항상 제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남편이 점점 시아버지랑 더 똑같아지면 어쩌나 걱정됐습니다. 지금도 시아버지를 많이 닮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일이 결국은 터지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께서 고소당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시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시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아 실신까지 하셨어요. 그럴만했죠.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앞에서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만 결국은 사고를 쳤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퇴근하면 시어머니께서 입원하신 병원에 매일 들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렸는데도 기운이 없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어요. 어머니, 지금은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금방 정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얼른 식사하세요. 그 인간이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 그 공장도 반이 넘게 다 은행 빚이야. 집 팔아도 거래처 사람들 돈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시아버지는 말 그대로 빚 좋은 개살구였어요. 여기저기 빚 만지고 떵떵거리며 다니신 거죠. 온갖 허세는 다 부리면서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평생 그런 남자랑 사셨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시댁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 시어머니께서 퇴원하시면 아파트가 정리될 때까지 우리 집에 잠깐 모시자고요. 저로서는 남편을 많이 배려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엔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저에게 그럴 필요 없다네요. 아버지가 금방 정리할 텐데 왜 다들 이렇게 오바야. 아버지 타는 차 몰라? 그 차만 팔아도 전세금은 나와. 걱정하지 마. 저는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30이 훌쩍 넘은 남자가 저 정도로 생각이 짧을까요? 저는 더는 남편에게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퇴원하시는 날이라 병원에 갔는데 시아버지께서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다시 시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시는 거냐고 여쭙습니다. 안 되면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갈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대뜸 하시는 말이 기가 막히더군요. 안 그래도 그 아파트 너무 작아서 이사하려 했었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팔고 아예 공기 좋은 동네 가서 살려고. 2층짜리 전원주택으로 내가 싹 알아보고 계약했다. 이제 잔금만 내면 돼. 저는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아버지가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곧 바로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1억만 좀 구해와라. 잔금 내는데 딱 1억이 모자라네. 시부모 이사 가는데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저는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제가 들은 1억이 맞나 싶어서요. 아버님, 제가 지금 당장 1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시면 형편에 맞게 구하셔야지. 두 분이 사시는데 2층짜리 전원주택이 웬 말이에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버럭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뭐야? 형편? 너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고소 좀 당하고 집 좀 넘어갔다고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해? 시아버지는 사람들이 다 있는 병원에서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너처럼 버릇없는 애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당장 나가라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저는 황당해서 왜 이러시냐고 저도 가족인데 그런 소리도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쫓겨나다시피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다시는 저를 보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면서 남편에게 저와 계속 살면 부모와 자식 간 인연을 끊자고 했어요. 저는 세상에 무슨 이런 아버지가 있나 싶었는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당장 시아버지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렇게라도 하라네요. 안 그러면 정말 저와 이혼하겠대요. 그 순간 저도 지금까지 내내 붙잡고 있던 이상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만 억울해지는 상황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시아버지에게 사과했어야 했나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 시아버지의 사업이 결국은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줄 알았다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이제는 남남인데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했어요. 이혼녀로 살아간다는 것도 만만찮게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만날 일이 있어서 강남의 호텔에 좀 들렸어요. 마침 주말이라 그런지 호텔에 결혼식이 많아 호텔 안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영 정신이 없어 사람들이 많은 쪽을 피해 호텔 뒤쪽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오다가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끼익 소리와 함께 놀란 저는 얼음이 되어 제 앞에 멈춰선 차를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차가 익숙하다 했더니 제가 이혼 전에 탔던 바로 그 차였어요.
제가 운전석 쪽에 붙여두었던 스티커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혼하기 직전에 제가 차를 바꿔서 주차장에 두고 왔던 차예요. 남편이 알아서 폐차한다고 해서 제가 서류까지 다 줬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왜 여기 있나 의아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차 번호판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가 타던 그 차가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침 운전석에 있던 운전자가 내리더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려고 하더군요. 아유, 정말 젊은 여자가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왜 여기 있냐? 저더러는 구질구질한 똥차 팔아버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양반이 그 차를 타고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부도가 나면서 다 팔고 아무것도 없으니 제 차를 넘겨받아 타셨나 봐요. 저에게 맨날 그렇게 똥차라고 무시하던 그 차를 말이죠. 그러더니 더 웃긴 건 시아버지가 본인 팔짱을 끼시면서 저를 향해 다가와 기분 나쁘게 비웃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느낀 거지만 참 네 주제도 모르는구나. 1억도 없어서 이혼당한 거지 같은 년이 이런 고급 호텔도 다니고? 시아버지는 또 시작이었습니다. 본인이야말로 이제 가진 거 없는 빈털털이라는 거 뻔히 다 아는데 제 앞에서 그나마 있는 척이라도 하고 싶은 건지 꼴에 저를 무시하더군요. 아버님이야말로 사업 다 망했다면서 이런 고급 호텔엔 어떻게 오셨어요? 구걸이라도 하러 오셨어요? 뭐 구걸? 내가 구걸 같은 걸 왜 해? 나도 여기 커피 마시러 왔다. 저도 웬만하면 다 늙어서 쭈글거리는 노인네 속까지 긁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시아버지 하는 꼴이 기가 막혀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 이혼까지 시켜놓고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는 꼴이 우스웠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똑같은 자세로 팔짱을 끼고 가늘어진 눈매로 비웃으며 시아버지를 쏘아봤습니다. 그러고는 참고 있던 말을 시원하게 뱉어버렸어요. 나는 또 제가 버린 똥차 타고 다니시길래 많이 힘드신가 보다 했죠. 사실은 이 호텔 저희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아셨으면 우리 호텔에서 꺼져줄래요?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쭉 찢어진 사악한 시아버지의 눈매가 바들바들 떨리던 그 모습을요. 뭐야? 이거 어디서 구랄치고 있어? 내가 분명 너희 아비 하던 사업 다 접고 시골 내려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시아버지는 제가 분명 눈동자까지 세차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는데도 끝까지 안 그런 척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물어붙였습니다. 그때였어요. 호텔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주차장 앞을 지나가다 저를 보고 달려와 90도로 인사를 하자 그제야 시아버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놀라 떡 벌어진 입에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이제 좀 알겠어요? 아버님께서 얼마나 멍청하게 군 건지. 사실은 이랬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제가 이혼을 준비하던 당시에 하던 사업을 모두 다 정리하신 건 맞아요. 지금까지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지쳤다고 혼자라도 시골에 내려가 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친정어머니 생각은 달랐어요. 시골에는 절대 내려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래서 두 분이 또 피 터지게 싸우셨어요. 당시에 저는 제 상황만으로도 힘들어서 부모님 일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모님보다 먼저 이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모님께서 제가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꽤 충격을 받으셨어요. 부모님은 워낙 제가 말이 없다 보니 항상 제가 알아서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제가 혼자 마음고생을 했다는 걸 아시고는 굉장히 속상해 하셨어요. 그러고는 아버지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저를 혼자 둘 수 없다며 사업을 모두 정리한 돈으로 호텔을 인수했어요. 저에게 물려주시겠다고요. 사실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 제가 바다나 놀이동산보다 호텔을 더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크면 호텔에 살고 싶다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워낙 일이 바쁘시다 보니 제가 자라는 모습을 거의 보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호텔을 좋아하던 그 모습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이혼한 저에게 위로는 해주고 싶은데 방법은 떠오르질 않으니 제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해주신 겁니다. 저도 처음엔 아버지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정말로 대형 호텔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 운영하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는 언제든 호텔에 올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기억하시는 대로 호텔을 좋아하더라고요.
호텔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만 편한 게 아니라 이혼한 뒤로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던 시아버지에 대한 앙금마저 싹 녹아내려갔네요. 제 말에 발을 동동 구르며 똥차에 올라타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속이 너무 시원했어요. 거기다가 더 대박이었던 건 그날로부터 얼마 뒤 시아버지에게 뜬금없이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저는 핸드폰에 시아버지 번호가 뜨자마자 안 받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영문이 궁금해서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재미있는 구경도 못할 뻔했거든요. 저기 아가야, 너랑 우리 준석이가 결국은 남남이 됐지만 그래도 몇 년간 가족으로 살았던 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걸 싹 잊고 살겠니? 저는 이 양반이 갑자기 무슨 일로 일어나 싶어서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따져 물었어요. 용건이 뭐냐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주 우스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번에 칠순이잖아. 너희 호텔에서 잔치 좀 싸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연락을 좀 했는데 말이지. 정말 뻔뻔해도 어쩜 저렇게 낯이 두꺼울까요? 저는 순간 너무 기가 차서 웃음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역시 참 대단하시네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혼했는데 염치도 없이. 가족이라는 게 원래 다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니? 네가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주면.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너그러운 마음 같은 소리하고 있네 라고 소리를 지르던 그때 핸드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전 시어머니였어요. 이 인간이 전화하지 말라니까 화장실에까지 숨어서 전화를 하네. 얘 아가, 전화 빨리 끊어라. 아무래도 이 인간 노망났나 보다.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하셨어요. 못난 시아버지 때문에 여전히 고생이 많으셨죠. 남편과 안 좋게 이혼했어도 가끔은 시어머니가 떠오르곤 했어요. 남편이나 시아버지야 지긋지긋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감사한 일도 많았으니까요.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순간 저도 모르게 추억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이혼은 했어도 전 시아버지 칠순이라는데 아버지 호텔에 이야기해서 할인이라도 좀 해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어요. 호구 사기꾼이랑 몇 년을 살더니만 저까지 호구가 됐나 싶었죠.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습니다. 이혼만 하면 남편이고 시댁이고 다 잊고 속 시원하게 살아야지 싶었는데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아버지니 남편이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도 이 정도면 병이에요, 병. 여러분께서 저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단호하게 한 소리 좀 해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 여성입니다. 매일 애청하고 있는 사연에 빠지다. 특히나 재미있는 사연을 들을 때면 저도 한 번쯤 제 얘기를 신청해보고 싶었는데 바로 오늘 하게 됐네요. 저는 연애 시절부터 워낙 남편하고 성격도 제법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했기 때문에 그의 모친 되시는 제 시어머니께서 설마하니 그렇게 독특하신 분일 줄은 몰랐어요. 결혼 생각에 있어서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는데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도 당신의 며느리가 될 저에게 궁금하실 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질문들을 하시려나 싶어서 긴장과 기대가 많이 됐었죠. 그런데 제게 건네신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머시갱이 전문대학교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허접한 곳도 참나. 세상에나 대학이랍시고 존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실 만도 하죠. 이름이 잘 알려진 대학은 아니니까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 대학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가씨는 사람이 참 특이하네. 어쩜 그런 곳을 나와가지고서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주변에 말을 당당하게 하고 살 수가 있었을까. 우리 혜진이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유명한 대학교를 나와서요. 내가 이름 모를 전문대 나부랭이 쪽에는 영 지식이 없으니까 아가씨가 이해를 해줘요. 참 혜진이는 내 딸이에요.
네, 익히 들었습니다. 사실 통화도 한 번 한 적 있어요.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시더라고요. 아유, 사람 볼 줄 아네. 우리 혜진이가 차분하고 성실하고 우직하고 바르게 타고나는 거 따지면 아우 한도 끝도 없어요. 아, 가방끈이 용마땅치 않아서 잘난 사람 얘기는 혹시 듣기 불편한 거 아니죠? 제가 떨떠름하게 아니라며 고개를 저어드렸는데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고삐 풀리신 것 마냥 저에게 오만 이야기를 다 늘어놓으시는 분으로 빠르게 변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두고두고 후회를 했죠. 첫 단추를 잘 꿰써야 했는데 어리 빠져서는 어영부영 순간을 모면하려고 대충 맞장구를 쳐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편하게 보셔도 너무 편하게 보시고 행동을 하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꼭 언급하시는 대학 이야기가 있는데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를 나왔어요. 제 남편은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어지간히 대학에 관심 있지 않은 다음에야 그 대학 이름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곳이에요. 이런 저희 부부와는 다르게 국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간판 명문대 3곳 중에 한 곳을 나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 시누이였어요. 남편보다 3살 어리고 저보다는 2살 어린 제 시누이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명문대 다니는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고 하네요. 우리 혜진이가 따로 과외 한 번을 안 받고 혼자서 고려대를 들어간 거야.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 고려대학교에 집안에 별다른 도움 하나 안 받고 혼자 힘으로 한 방에 들어갔으니 아우, 대학은 최초 합격이 있고 추가 합격이 있는데 우리 혜진이는 세상에나 추가가 아니라 바로 1차에 붙어버린 독보적이고 뛰어난 입학생이었지. 아, 그렇군요. 역시 아가씨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머님. 기쁘게 말씀하시는 와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벌써 4번째 듣고 있거든요. 뭐? 내가 이미 이 얘기를 했었다고? 내가 언제? 혜진이가 입학하자마자 인기 많았다는 얘기만 했지 최초 합격했다는 얘기 안 했잖아. 아니요, 하셨어요. 첫 학기에 아가씨가 학점 잘 받아오셨다는 그런 얘기도 저한테 진작 하셨었고요. 그러니? 근데 너는 공부도 잘 못했던 애가 왜 이런 데서는 기억력이 좋고 난리야? 끼케야 전문대 출신이. 우리 혜진이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네가 초를 딱 쳐버리니까 내가 김이 빠지네. 예, 넌 앞으로 분위기 좀 읽어야겠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 안 읽던 솜씨를 이런 식으로 발휘하면 네 시어머니 내가 난감해져. 아주 황당한 말씀을 나름의 언어 유희랍시고 하시던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어이가 없었죠.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말문부터 막힌다는 것을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항상 말씀마다 우리 혜진이를 달고 사셔서 왜 저렇게 딸 사랑이 지극하신 것인지 의문이었는데 시누이가 명문대에 떡하니 합격했던 시기에 비밀이 담겨 있었더라고요. 저에게 왕래하는 시어머니는 계시지만 시아버지는 계시다고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시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하고 연애할 때 남편이 종종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고 나면 무조건 처자식에게만 충성하면서 집중하는 가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요. 거의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이 그런 포부를 밝히길래 혹시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지만 남편은 함구했었는데 저희가 결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때 제게 밝혔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신 건 너도 알고 있겠지만 사실 그게 단순한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었어. 아버지께서는 내가 중학생이던 때부터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셨어. 그 때문에 엄마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한 번은 길에서 쓰러지신 적도 있을 정도였어. 그게 정말이야? 아니, 어떻게 바람을 피워대셨으면 상습적이었다고 하는 거야? 듣기만 해도 속이 갑갑해진다. 차라리 진작에 이혼을 하시지. 엄마는 사춘기였던 우리 남매한테 부모의 이혼이라는 납품을 남겨주고 싶지 않으셨다고 해. 게다가 외갓집이 많이 고지식한 분위기의 집안이거든. 그런 데서 자라오신 엄마로선 이혼이 너무나도 큰 벽처럼 느껴지셨을 거야. 아버지께서 돈을 잘 벌어다 주시는 것도 아니었고 자식들에게 다정한 분도 아니셔서 엄마 혼자서 너무나도 큰 짐을 짊어지신 채 10년 가까이 인내하셨어. 난 그래서 아버지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엄마만 생각하면 그 곁을 보필해드리지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해 화가 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 저는 상견례장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딱 2차례 시아버지를 뵀는데요. 외모만 보면 너무 멀쩡하고 풍채가 좋으셔서 상습적으로 질 나쁜 바람을 피우신 분 같아 보이지 않았기에 속으로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르는 법이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생산직에 몸을 담고 계셨으나 바람을 피웠던 상대들은 거의 학습지 교사, 간호사, 대학 교수 등이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는 타고난 공부머리 같은 게 있었는데 옛날에 집안 형편상 대학 진학을 하실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이 채우지 못한 학업적인 열망을 바람 피우는 상대를 통해 혹시 채우고 계셨던 걸까 하는 묘한 짐작이 섰습니다. 아무튼 거의 성불하실 기세로 해탈하며 살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좀 바람이 잦아들었나 싶으셔서 내심 시아버지의 개과천선을 기대하셨던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시어머니께 돌아온 건 시아버지의 더 처절한 배신이었죠. 다시는 한눈을 안 팔 것처럼 다 해놓으시고는 시어머니의 생신 직전에 다른 여자와 바닷가에 놀러 가셨고 그게 딱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 후에 어쩌다가 시어머니를 통해 그 당시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바닷가 여행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보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를 갈면서 그때 얘기를 줄줄 늘어놓으셨거든요. 내가 그 망할 연구원인지 나발인지 아는 여자하고 바닷가 나들이 갔다는 걸 안 순간 머리 뚜껑이 확 열려버렸지. 지난 세월 참던 목까지 얹어져서 뚜껑이 열리다 못해 아주 박살이 나버렸어. 당장에 귀싸대기 후려치고 이혼서류 내밀었는데 그 나쁜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서류에 대고 자기 지장을 찍더라. 어머니께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요? 아, 세상에 얼마나 참담하셨을지 저로서는 감히 짐작도 안 가요. 사과는 개뿔. 그 태연자약하게 지장 찍는 걸 보고 내가 그대로 주저앉았지. 망신스러워서 확 그냥 그만 살아버릴까 이런 생각마저 들던 때 우리 혜진이가 나라에서 최고로 쳐주는 명문대에 합격을 해버린 거야 뭐야. 응? 아유, 이런 효녀가 다 있어. 그 나쁜 인간 그 시간부로 미련을 두지 않게 됐지. 아유, 우리 최고 효녀 혜진이가 고려대학교에 다니게 됐는데 그따위 이혼 알게 뭐야. 시어머니께서는 언제가 됐든 시누이의 대학 합격 순간만 회상하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고이실 지경인 듯 했습니다. 깔끔하게 시부모님은 갈라서셨지만 시누이가 들고 온 명문대학교 합격증을 통해 삶의 원동력을 되찾으신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막상 이혼이 성립되자 시아버지께서는 태도를 바꾸어 은근하게 재결합 의사를 비춰오셨다고 들었어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사람 마음이 다르다고 하더니 그런 모양이었나 봅니다. 진짜로 이혼을 해버리자 시아버지께서는 아쉬운 기분이 드셨던 거였죠. 상견례장에서도 결혼식장에서도 저는 그런 기운을 살짝 느꼈어요. 시아버지께서 재결합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도도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다니는 우리 딸이 지 아빠는 싫고 지 엄마만 좋다고 하는데 내가 왜 당신하고 살아줘야 돼? 그동안 저지른 죄값으로 집 두고 꺼졌으면 영원히 꺼져 있을 것이지. 그만 기웃거려. 우리 혜진이 곧 졸업하고 취업하면 나 호강시켜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꼽사리 끌 생각 추호도 말고. 도도하게 구실 수 있었던 이유, 방패 역시도 시누이였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께는 부모의 불화를 학창시절에 겪으면서도 혼자 기특하게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고 당신의 길을 탄탄하게 살려준 시누이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구원투수였던 셈이에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고등학교까지 나오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중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셨답니다. 중학교 다니실 때 하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줄줄이 터져서 형제들 중에서 딱 시어머니 혼자만 고등학교 진학을 못한 경우가 됐다고 해요. 사회생활부터 일찍 하시면서 살다 보니 학력을 뒤늦게 따낼 필요성을 못 느끼셔서 세월이 흘러버렸고 나이가 들고 나자 다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보신다는 게 점점 엄두가 안 나게 되셨지요. 그런 시어머니의 내면에는 학벌 콤플렉스, 집안에서 당신 혼자 중졸이라는 것에 대한 억울함 등이 오랜 세월 뒤섞여 있었고요. 시아버지의 외도로 심신이 오래 지쳐 계셨던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명문대 합격 하나로 그 모든 것에 대한 해결을 해내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단면만 보자면 제가 영향을 받을 건덕지는 없어 보였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랬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께서 저를 틈만 나면 앉혀놓으시고 우리 혜진이 타령을 해대시니
저도 슬슬 사람인지라 귀에 진물이 나는 것 같아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가까운 지인이 몇 없으셨어요. 어디 가서 딸 자랑을 늘어놓으실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저에게 자꾸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셨던 말씀을 또 하고 결혼한 후에 2세 계획도 바로 있었고 해서 회사로 출퇴근 안 하고 간단하게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찾아오시거나 부르시거나 무조건 둘 중 하나를 해내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 본심에 맞춰서 행동하기엔 저의 소심한 성정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게다가 남에게 싫은 소리, 나쁜 소리 하면서 기분 좋아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그랬죠. 이왕이면 나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빙빙 애둘러서 말씀드리게 됐고 그게 시어머니께는 전혀 안 통해서 저를 계속 붙잡고 이러쿵저러쿵 떠드시는 게 계속됐죠. 제가 인내심을 꾹 붙잡고 버티던 어느 날이었어요. 참외 3개를 가지고 시어머니께서 또 예고 없이 불쑥 저희 신혼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예, 넌 집에 있었으면 불이나 캐 나와봐야지. 네 시애미가 왔는데도 어쩜 그렇게 건석으로 맞이하냐? 어머님, 어제도 뵙고 엊그제도 뵙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많이 반가워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무슨 일이 특별히 있어야지만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거니? 너도 참 말도 싸가지 떨어지게 내뱉네. 가방끈이 짧더라도 예의마저 잘라먹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넌 한 번 말해선 빨리 못 배우니까 내가 내일 또 알려주마. 아니에요, 어머님. 저 배웠어요. 예의 잘라먹고 살면 안 된다고. 그거 가르쳐 주신 거죠? 네, 숙지했습니다. 저 그런데요, 어머님. 제가 지금 작업할 게 있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거든요. 바빠서 그러는데 오늘은 왜 오셨는지 말씀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는 내 손에 들린 걸 보고도 이유를 모르겠단 거야? 참외 먹자고. 이거 볼 일이 있어서 왔다는 걸 넌 아직도 눈치를 못 채? 역시 배움의 정도가 낮아서 그런지 관찰력도 쥐꼬리만 하네. 우리 혜진이 같았으면 이미 진작에 참외 다 깎아서 내왔어 이거 사. 그때 정말 제 인내심이 흔들리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제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우리 엄마라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해놨던지라 저도 웬만하면 갸륵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대해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시아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사셨다는 것이 같은 여자로서도 너무 측은하고 가슴 아프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저를 시어머니께서는 자꾸만 손수 흔들어대시며 제 인내심을 갉아드셨어요. 제가 입 꽉 깨물고 화를 죽이고서는 일단 참외부터 깎았습니다. 얼른 깎아드리고 저는 컴퓨터 앞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속으로는 다 드시면 가겠지 싶었네요. 그런데 제가 깎은 참외를 보시더니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이마에 꿀밤을 꽝 하고 먹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참외 껍질 정리하다 말고 갑자기 눈앞에 별이 보여서 혼비백산했습니다. 지금 저 주먹으로 때리신 거예요, 어머님? 갑자기 사람 머리는 대체 왜 때리셨어요? 때리다니 머리통 안에 뇌가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거 확인하려고 톡톡 두드려 본 거야. 수박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보려면 겉을 두드려 봐야 하잖니. 그런 맥락이야. 어머님, 사람 머리인데 당연히 안에 뇌가 들었겠죠.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말고는 한 번도 머리 이렇게 맞아본 적 없는데 솔직히 아픈 것보다도 너무 심정이 복잡해요. 저 지금 어머님 더 못 보겠어요. 이만 가주셨으면 해요. 아이 참외를 개발세발로 깎아놓은 꼬라지 보니까 뇌가 들었는지 의심이 되는 것을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소리야? 너 어디 애호박 써니? 세상 천지에 누가 참외를 통통통거리며 잘라? 세로로 반듯하게 잘라야지. 아이, 우리 혜진이 같았으면 참외 하나도 센스 있게 잘랐을 텐데. 아우 하여간에 하나부터 10까지 너무 비교되는 게 많아서 감당이 안 돼. 그쯤 되니까 참는 쪽이 호구며 등신이 되는 것 같아졌어요. 시어머니께서 불안정했던 심신의 위로를 시누이를 통해 받으신 만큼 거의 병적으로 우리 혜진이가 가장 잘났다는 것에 집착하시면서 저와의 비교를 통해 자꾸만 확인받고 싶으신 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이해가 간다고 해서 납득이 되는 건 아니었죠. 제가 얼굴에서 표정을 싹 지운 채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가씨에게 결혼할 사람 생겼다면서요. 꼭 그 상대가 아니더라도 아가씨는 결혼을 하시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가씨가 결혼해서 시어머니에게 머리 맞고 잔소리 폭탄 맞으면서 기 못 펴고 사는 며느리가 되면 좋으시겠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혜진이가 얼마나 잘난 인재고 인물인데 그딴 취급당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결혼해서 우리 혜진이가 그런 이상한 시어머니 만난다니. 그럼 나는 그 결혼 절대 못 시켜. 다행히 상식은 있으셨네요. 어머님, 방금 느끼신 감정, 머릿속에 드신 생각, 그게 바로 제 현재를 보며 제 친정 식구들이 품을 만한 감정이고 생각이에요. 그런 이상한 시어머니를 만난 불쌍한 처지의 며느리가 바로 저라고요, 어머님.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금세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셨고 제게 화를 쏟아내고 싶으신 모양인지 입술이 연신 움찔거렸으나 쉽사리 말씀을 뱉진 못하셨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어머니의 겉옷을 챙겨드렸습니다. 이제 나가시라는 표시였죠.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저도 안 찾아가요. 딱히 용건이 없는데 만나고 사는 것 자체가 고부관계에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만 가보세요, 어머님. 어머머머머,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고 예의를 다 잘라먹었니? 기가 엄청나게 드센 걸 보니 가방끈도 짧은 주제에 사회생활하면서 돈 벌어먹으려면 너 정도로는 독해야 하는 건가 싶네. 우리 아들 기 모표게 꽉 쥐어잡고 사는 건 아니지? 넌 아몰래 우리 혜진이한테 나쁜 소리 해대는 건 아니겠지? 그런 의심을 왜 하세요? 저 그렇게 안 살아요. 저를 꽉 쥐어잡고 싶어 하는 사람, 저에게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은 있어도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고 살진 않아요. 안 그러려고 노력하면서 산다고요. 지금 너에게 그러는 사람이 바로 나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런 맹랑하고 건방진 걸 보았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친근하게 잘 대해주고 챙겨주고 아껴주고 다 했는데 넌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너 같은 무식한 며느리를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아우 원통하다 원통해. 원통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멀린 못 나가요. 알아서 살펴가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어머님은 저보다 유식하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니까 이해하시죠? 제가 일부러 사근사근하게 말씀드렸더니 제대로 약이 오르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길길이 날뛰시면서 저희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나가시면서도 저에 대한 욕을 계속 중얼거리시더군요. 제법 대범하게 배짱을 부리며 시어머니를 상대하고 또 물리쳐냈으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거실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어야 했어요. 왜 기어이 사람 입에서 직설적이게 모진 말이 나오게 만드신 것인지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죠. 그리고 그날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앞불싸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있느라 잠시 간과하고 말았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당연히 당신의 아들인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거셔서 위조할 고조할 다 떠드셨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를 보는 남편의 눈빛에서 저는 실망 혹은 슬픔 같은 기색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대단하게 묘사해 놓으신 게 틀림없었어요. 평소라면 아무리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도 제게 환한 미소부터 지어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는데 미소는커녕 깊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옷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제게 안 좋은 소리를 늘어놓기 전에 제가 먼저 선수 쳐버리기로 했죠. 오빠, 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어머님 때문에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아가씨 얘기를 나한테 하시는 것까진 내가 그렇다 치고 들어드리겠는데 그러시면서 은근하게 자꾸만 나를 깎아내리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내가 지울 수가 없단 말이야. 나보고 전문대 출신이라고 지칭하시는 것 자체가 난 기분이 좀 상한다고. 그래도 내가 꾹 참아왔건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나 어머님께 머리 맞았어. 세게 맞아서 순간적으로 눈앞에 별이 다 보이더라. 뭐라고? 머리를 맞았다고? 너 그거 진짜야? 아니 사람 머리를 때리긴 왜 때려? 그럼 내가 거짓말하겠어? 울 뻔한 거 간신히 참아냈는데 어머님은 그런 나한테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잔소리만 하시고 나 너무 서러웠어.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나 어머님 자주 뵙고 사는 거 더 이상은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하신 얘기랑은 달라도 너무 다른데? 네가 다짜고짜 엄마를 쫓아내더니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렇게 나한테 말씀을 하셔서 난 네가 홧김에 머리가 돌아버렸나 했어. 그런데 진상은 네가 아니었다니 내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일단 우리 엄마가 너한테 심하게 군 거 내가 대신 사과부터 할게.
제가 풀이 죽어서 고개까지 떨구고 있었더니 화들짝 놀란 남편은 저에게 잘못이 있는지 더 묻지도 않았고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시거나 저를 호출하시지도 않았기에 상황은 일단락됐어요. 모르긴 몰라도 남편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점까지만 해도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천성이 모질지 못한 사람이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저보다 어른이신데 제가 함부로 굴어서는 안 되는 상대이신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저도 모르게 들더군요. 남을 향해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꼬박 반년을 시달리다가 그거 한번 쏟아낸 것만으로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까 싶어서 며칠간은 잠도 설쳤는데 평소에 다 쏟아내고 사는 사람들은 타고난 담력이라는 게 엄청 큰 거구나 싶었네요. 그리고 얼마 뒤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엄청 이르게 결혼이 추진됐죠. 이유가 뭐였는고 하니 시누이의 결혼 상대, 즉 저의 시매부 될 사람이 조건이 아주 좋았더라고요. 나이 적당하고 인물도 그만하면 훤칠했고 무엇보다 서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죠. 저는 결혼 전부터 제가 잘 겪어보진 못했으나 시누이가 되게 평범하고 무난하고 좀 조용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 결혼의 성사가 무척 만족스러운 모양이었는지 아주 입이 찢어지게 행복한 웃음을 흘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활발한 사람인 줄을 그때 처음 알았네요. 너무 격양되어 있던 탓이었을까요? 시누이는 그동안 저와는 별로 접점도 없었으면서 오랜만에 저를 보자마자 이런 경솔한 말을 날리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취업이 좀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모든 조건에서 뛰어난 남자하고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금세 골인을 하다니 이건 취업 잘한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뛰어난 성과 같아요. 언니가 보시기에도 그렇죠. 언니는 본인도 안 뛰어나시고 배우자 역시도 안 뛰어나니까 저에게 공감을 하실 수가 없겠군요. 죄송해요. 제가 배려가 좀 부족했어요. 저기요, 아가씨. 저는 그렇다 치고요. 결혼하신 그 배우자라는 존재가 본인의 오빠라는 건 인정하고 얘기를 하신 거 맞죠? 꼭 그렇게 안 짚어주셔도 되는데요. 언니는 이상한 데서 집요하신 스타일인가 봐요. 왜 저희 엄마랑 싸웠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헛기침을 연신 날려댄 시누이는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화제 전환을 했고 제가 어이없다는 눈빛을 쏘아대는 것을 열심히 못 본 척하면서 절 외면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굉장히 보통이라고 여겨졌던 시누이 역시 꽤나 독특한 구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외모가 닮은 쪽이 남편이라서 저는 더욱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결이 다른 인물이라고 여겨왔는데 오판이었던 것이죠. 기가 막혀서 저는 절레절레 고개만 흔들었고 굳이 시누이에게 더 따지지 않았어요. 시누이의 결혼 소식차 시댁에 모인 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어머님께서도 계셨고 저는 되도록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를 뵙기가 조금은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식사 후 부엌에서 식기를 정리하고 있던 저에게 손짓을 몰래 하더니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고 따라가 봤더니만 글쎄 그곳에 시어머니께서 어색한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상황 파악을 한 제가 욱해서 남편을 쏘아봤죠. 그런데 눈치가 없는 건지 남편은 저에게 윙크를 날리며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화해의 장을 마련해 준 거예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제가 간과했던 게 잘못이었겠죠. 아내인 제 의견은 개코도 물어보지 않고서 독단적으로 시어머니와 샤바샤바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남편이 원망스러운 건 원망스러운 것이고 당장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멋쩍게 미소만 흘려댔어요. 죄송했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지 갈피를 못 잡으며 미소만 간신히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말 난데없이 눈물을 또르륵 흘리셨어요. 어머님 혹시 지금 우시는 거 아니죠? 나는 내 스스로가 맞는 말만 했다고 치우쳐서 네가 당혹스러울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더구나. 맞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걸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해야 했었는데 바보한테 바보라고 부르면 그거 듣고 좋아하는 바보는 없잖니.
내가 이걸 알았어야 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단 걸 인정하마. 내가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와서 이런 헤아림이 부족한가 보다. 배움이 얕은 내 탓이고 내 잘못이지. 네? 어머님, 학교를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오신 거랑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저는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때 제가 어머니께 조금 무례하고 너무 격의 없이 굴었던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 부분은 꼭 사과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죄송했어요. 시어머니의 발언 속에서 약간 이게 뭐지 싶은 구석을 발견했지만 갑작스럽게 독대를 하게 된 상황이었기에 제가 살짝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겨버렸어요. 어차피 제가 시어머니께 사과를 드리고 나서 그 후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뭐가 됐든 상관없다 싶었네요. 그런데 제가 아니랬던 거죠. 제 사과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작은 방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시면서 거실을 향해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네.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잘 지내보고 싶다고 했어. 그러니까 다들 우리 두 사람 일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럴 수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신우이의 결혼 소식을 직접 들으러 오신 시어머니의 친오빠 한 분, 사촌언니 두 분, 맏조카 한 분, 이분들이 다 거실에서 과일 드시다가 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사촌언니 되시는 한 분께서 이렇게 받아치셨죠. 어머나 다행이네. 네가 며느리 잘못 들여서 개고생하는 것 같아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기세 며느리 항복선언을 기어이 받아냈구나. 근데 잠깐만. 너 설마 운 거니? 에이, 별로 울지도 않았어. 시어머니는 울지 말란 법 없잖아. 나도 숙이면서 지내고 눈물 보이면서 지내고 뭐 고부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네.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가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들 시어머니를 향해 참된 인성이라며 추켜 세우시더군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어요. 저는 마치 제가 갑자기 주말 드라마 촬영 현장 속으로 떨어진 줄 알았네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상황이 이런 식으로 포장되었단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남편이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길래 그게 가장 황당했습니다. 어른들께서는 다들 저를 향해 앞으로 시어머니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잘하고 살고 성질 좀 죽이고 살라며 덕담으로 가장한 잔소리를 날려주셨는데 그때 제가 너무 어안이 벙벙했던지라 내용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만 꽂아 넣은 보릿자루처럼 어색하게 있었고 나머지 모든 시댁 식구들은 즐겁게 시누이의 현명하고 슬기롭고 알찬 인생살이에 대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자리가 파할 때였는데요. 시어머니의 사촌언니 되시는 그분이 저에게 새끼손가락을 내밀면서 이런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하셨어요. 앞으로는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사이좋게 지내는 며느리로 살겠다고 약속! 그러자 모두가 저만 쳐다봤고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눈빛을 빛내고 계셨지요. 상황에 휩쓸린 저는 멍하게 새끼손가락을 내밀면서 그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왠지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꾸만 일이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제 딴에는 좋은 쪽으로 합리화를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 어차피 어머님하고 저번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마음이 계속 안 좋고 불편했었잖아. 마음 불편한 고부관계보단 사이좋게 잘 지내는 고부관계가 당연히 나은 거 아닐까. 어머님도 이제 엉뚱하고 무례하신 말씀 안 하시겠지.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 최대한 잘 지내보면 될 거야.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잘 못 받아들여서 회피하기 위해서 좋은 식으로 자꾸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유형이 존재하는데 제가 바로 거기에 속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됐죠. 또 어영부영 네네 하면서 넘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큰 사달이 나고 말았던 거예요. 우선 그 큰 사달이라는 것이 나기 전까지 저는 시어머니와 그럭저럭 왕래를 하면서 지냈답니다. 시댁 근처에 시누이가 신혼집 살림을 차리길 바랐건만 애석하게도 제법 먼 동네에 집을 구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고르실 수 있는 선택지란 저뿐이었죠. 저로선 변명거리가 부족했고요. 내가 너 아니면 심심해서 매일 뭘 하고 지낸다니. 네가 나랑 시간을 보내줘야 내가 안 심심하지. 어머님, 저 일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업무를 본다고 해서 제가 백수가 아니에요.
저 멀쩡히 월급 받는 사람입니다. 제 근무 시간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아, 그럼 네가 집에 있질 말든가. 사람이 응당 눈앞에 먹을 게 보이면 먹고 싶어지는 거잖니. 네가 집에 없으면 내가 너를 안 찾아갈 텐데 네가 집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찾아갈 수밖에 없지. 근데 넌 어째 금세 임신 계획이 있다고 하더니만 통 소식이 없다. 이럴 거면 집에서 근무하는 보람이 있기나 한 거니? 대꾸하기도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식 우기기를 접한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제가 왜 아등바등 뭘 위해서 재택근무를 고집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답니다. 원래는 결혼하고 몇 달 안에 임신을 하는 것으로 남편이랑 계획을 했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저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 번거롭더라도 회사로 출퇴근을 하는 게 저에게는 이득인 듯 싶었어요. 그래서 당장 재택근무를 그만뒀습니다. 일찍 출근해서는 늦게 퇴근을 했어요. 밖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해결했고요. 그러자 단 사흘 만에 남편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에 네가 먼저 나가니까 날 깨워주고 계란 부쳐주는 사람이 없어.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나 반겨주는 네 얼굴 보는 게 내 피로 회복이었는데 불 꺼진 캄캄한 집에 나 혼자 귀가하는 게 얼마나 쓸쓸한 줄 알아? 저는 네 집 개가 짖나 하는 태도로 하품이나 날려줬네요. 그러자 남편은 저와 대화가 안 되니까 무척 답답해했고 서서히 자기 모친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오래도록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우리 엄마라는 신념을 고수해온 주제에 꼴에 그것도 무너지는 게 가능한 거였나 보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심정이란 우리 엄마만 아니었어도 내 와이프가 집에서 계속 나를 챙겨줬을 텐데 이게 다 엄마 때문인 것 같지만 이걸 따지기에는 내가 불효자가 되는 것 같아서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 와이프가 계속 나가서 일하는 건 싫고 이거 어떡하지? 라는 식이었답니다. 남편이 전전긍긍하는 것을 저는 모르는 척하면서 능청스레 지냈어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길 남편은 기다리는 눈치였지만 제가 그런 걸 감지 못하는 척 한 것이었죠. 제가 평일에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귀가하고 주말에는 이런저런 약속 핑계로 외출을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도저히 저에게 파고들 틈을 못 찾으셨답니다. 저에게 전화를 초반엔 자꾸 하셨는데 제가 일 때문에 통화 못한다는 핑계로 안 받았어요. 문자나 카톡도 바빠서 못 본다는 식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랬더니 도저히 술을 못 찾으시겠는지 점차 연락하시는 빈도가 줄어들었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렇게 원천 차단이라는 것을 해놔야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큰 사달이 드디어 벌어졌는데 발단은 신우이의 이혼이었어요. 신혼 1년차 깨를 볶으며 한창 잘 지내야 할 시기에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이라니 저나 남편이나 이게 뭔 날벼락인가 싶어서 놀랐는데요. 이혼 사유가 신우이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는 더 놀라서 아예 자빠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아가씨가 바람을 폈고 그걸 제대로 걸리는 바람에 이혼당하게 됐다는 소리야? 아니 어쩌다가? 너무 만족스러운 결혼을 한다면서 아가씨 의기양양하던 모습이 바로 어제 일처럼 눈에 선명한데 그런 사람이 아직 신혼임에도 바람을 피웠다고? 대체 상대가 누구래?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나도 혜진이가 설마 그럴 줄은 몰랐어. 공부머리 좋고 똑똑하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잘난 우리 집안 자랑이 바로 내 동생이었는데 고등학교만 나오고 계약직으로 공장 다니고 모아둔 돈은 한 푼도 없고 거기에 아직 군대도 안 다녀온 놈이랑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웠다네. 둘이 과감하게 팔짱까지 끼고 숙박업소로 향하다가 걸린 모양이야. 세상에. 일단 고학력자인데다가 스스로도 명문 고려대학교 나온 걸 자부심으로 여기는 아가씨가 그런 상대하고 바람이 나서 그렇게나 만족스러워했던 결혼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게 됐다고? 와, 드라마 각본을 쓰라고 해도 난 이렇게는 못 쓰겠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시아버지는 고학력자들과 바람을 피우셨다던데 반대가 끌리는 이유도 아니고 이것 참 황당하더군요. 어쨌든 신우이는 결혼으로 장밋빛 인생 2막을 꿈꾸었지만 매몰차게 이혼당하며 단 10원 한 장도 못 들고서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다니던 회사에도 소문 다 퍼져서 신우이는 그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잦은 퇴사를 하고 말았어요. 이런 사태를 두고 어이없어서 미치겠다. 저희 부부와는 아주 다른 감상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셨죠.
제가 재택근무를 때려치운 이후로 저와는 통왕래가 없으신 상태였고요. 시댁에서 뵙는 것은 그래서 꽤 오랜만이었는데 시누이가 이혼 이후로 후회의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이라는 연락이 계속 오는 바람에 걸음을 해본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혼을 당하신 장본인이신 것 마냥 왠지 수척해 보이셨고 눈가가 거뭇거뭇하시더군요. 남편이 주차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저 혼자 먼저 시댁에 들어선 것이었는데 제가 조심스레 안부를 여쭤보았죠. 어머님,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요즘에 잠을 통 못 주무셨어요? 아가씨는 방에만 계신 거예요? 그럼 방에만 있지. 틀어박혀서는 밥때가 아니면 나오려고 하지도 않네. 게다가 새벽에 잠 안 자고 휴대폰으로 뭘 보는 건지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고 울다가 웃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야. 아우, 이러니 내가 잠을 잘 수가 있겠니? 그렇구나. 아가씨가 원래 새벽에 감성이 더 예민하잖아요. 새벽 시간대를 견디기 힘드신 아가씨가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서 우울한 거 달래시는 모양이네요. 그래? 아유, 네가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확실히 그런 걸 잘 이해하는구나. 내 생각에는 우리 혜진이도 환경을 바꿔서 여기 말고 딴 데 있으면 회복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네가 우리 불쌍한 혜진이 좀 데리고 같이 사는 게 어떠니?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또다시 제 의사와는 상관없는 흐름이 시작될 징조가 보였죠.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눈물을 훔쳐대셨고요. 제가 우선은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랑 오빠는 둘 다 일단이잖아요. 특히 저는 밖에 있는 시간이 긴데 어떻게 아가씨를 챙겨주겠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살라는 거야. 저 재택근무인지 그거 할 때 같았으면 내가 우리 혜진이를 거기다 맡길 생각을 하겠니? 너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못하지. 근데 네가 집을 오래 비우고 있으니 우리 혜진이가 편하게 지내기 얼마나 좋아. 어머님, 아가씨가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끼리 이러는 것 자체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유, 너무하는구나. CM이 피해서 회사로 도망 나갔는데 그 바람에 이제 자기 시누이 끼고 살게 됐으니 억울하고 싫다 이거야? 우리 불쌍한 혜진이 보듬어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시어머니 한탄에 맞춰서 저의 이성이 차분하게 증발됐어요. 그간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적당한 선에서 지내는 것에 주력을 하려고 했던 저의 지난 노력이 모두 헛되었음을 재차 깨닫게 됐고 저는 차가운 미소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요. 바람 피운 더러운 년이랑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저 못 살아요. 더러운 년? 너 지금 말 다 했어? 기케야 전문대 나온 주제에 어디 감히 명문대 나온 우리 혜진이를 욕해? 우리 혜진이는 한 번 실수를 한 것뿐이야. 한 번 실수요? 어머님, 바람 피우는 배우자 만나서 죽도록 고생해 보셨으면서 설마 모르신다고 하는 거 아니죠? 바람을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 바람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는 거요. 어머님께서 경악에 입을 벌리고 계실 때 남편이 당황한 낯으로 시댁에 들어섰는데요. 문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댁 친척 어르신들이 여럿 함께였습니다. 알고 보니 주차장 쪽에서 만나는 바람에 함께 올라온 것이었죠. 남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다 저와 시어머니의 마지막 대화 부분을 들었고요. 모두 넋이 나가 있던 그때 저는 벼란간 제 뺨에 닿는 마찰을 느껴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홧김에 제 뺨을 때리신 거였죠. 화가 난 제가 바로 무엇라고 외치려던 찰나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서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외쳤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엄마 때문에 우리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못 가지게 됐고 내 일상이 외롭고 퍽퍽해졌어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위해야 할 사람이 엄마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명문대 출신 혜진이나 끼고 사세요. 별 볼 일 없는 대학 나온 나는 전문대 나온 내 와이프 끼고 살 테니까.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네 동생 명문대생이라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던 거 바로 너였잖아.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날 두고 내 동생만 위하고 칭찬해온 게 좋았다는 건 아니니까요. 못난 아들은 못난 며느리와 둘이서 잘 살 거니까 잘난 딸이랑 잘 사세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혼절하신 듯 충격을 받으셨고요. 주저앉으신 시어머니를 친척 어르신들이 살피는 동안 저는 남편하고 시댁을 빠져나갔어요. 약속한 것도 아닌데 서로 두 손을 꼭 맞잡은 채였죠. 그간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지만 지나간 날은 다 뒤로하고 앞만 보며 잘 살아가자는 무언의 약속이었네요. 그 이후로는 우선 시어머니께서 저와 남편에게 번갈아가며 용서를 비셨으나 그게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진 못했네요. 그 사달이 났던 당일에 방에서 이어폰 끼고 노래 들으면서 자고 있었던 시누이는 뒤늦게 상황을 인지했고요. 철이 없는 건지 아무 생각도 없는 건지 저희 부부에게 연락 한 번을 먼저 안 했어요. 그러더니 몇 달 후 시댁의 친척 어르신 한 분께서 주선을 하셔서 선을 봤는데요. 분위기가 좋았는지 금세 결혼 얘기가 오갔대요. 그런데 끝내 결혼으로는 못 갔어요. 결혼 앞두고 시누이가 바람을 피웠거든요. 상대는 고등학교 동창이라는데 유부남이라는 대목이 골 때립니다. 우리 혜진이가 설마 자기 아빠 닮아서 바람기를 물려받았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혜진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인데 이번에도 실수인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필사적으로 부정을 하셨는데요. 이미 시댁 친척 어르신들은 한 번 실수라도 두 번은 고의라고 여기셨기에 다들 등을 돌려버리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께서는 머리를 싸매시며 알아눕게 되셨고 시누이는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지도 못하면서 골칫덩이 딸로 전락해버렸답니다. 이래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하는 건가 봐요. 옛말에 틀린 말 하나 없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매듭을 지을까 해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